태국 전역의 스마트 시스템이 마비되고 신축 건물들이 무너지는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 기술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던 태국 국민들, 마침내 한 미국인 분석가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되었는데요. 기자회견장에 선 태국 부총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한 이야기에 국민들은 분노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기술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한 배후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태국의 부패한 선택이 가져온 대가.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실력을 증명해낸 한국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방콕의 높은 습도가 피부에 달라붙는 기분이었습니다. 태국 출장 셋째 날,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저는 메이든 월리스라고 합니다. 글로벌 전략 분석가로 아시아 기술 시장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번 출장은 태국의 새로운 기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 점검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텔 로비에서 마주한 현지 신문 헤드라인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태국, 한국 기술 배제하고 중국과 전면적 기술 협약 체결이라는 굵직한 글씨가 신문 전면을 장식하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면서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태국 언론은 너무나 확신에 찬 어조로 이젠 한국보다 중국이 빠르고 정확하다라고 선전하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석가로서 매일 수치와 데이터를 다루지만 저는 항상 직감을 중요시했어요. 외교관이었던 아버지와 기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표면적인 뉴스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것이 제 본능이 되었죠. 회사 상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태국의 기술협약 변경에 대해 들으셨나요? 뭔가 이상해 보여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싱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월리스, 그건 그저 시장이 원하는 결정일 뿐이야. 우리는 그저 관찰자로 있으면 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외관상 화려해 보이는 방콕의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실력과 겉으로 보이는 성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현지 동료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죠. 하지만 한 사람, 태국 현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쏨차이는 미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메이든, 여기서는 모두가 보이는 것만 말하고 진짜 생각은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태국의 기술 전환 상황을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한국 기업들이 갑작스럽게 철수하고 그 자리를 중국 기술진이 빠르게 대체했다는 정보를 발견했죠. 창밖으로 방콕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정말 시장이 원하는 결정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현장을 방문해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 방콕 교외에 위치한 스마트시티 단지로 향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제가 목적지를 말했을 때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외국인이 그곳에 가려는 건 드문 일이네요. 요즘은 관광객들도 별로 없습니다. 운전사의 말투에서 뭔가 함축된 의미를 느꼈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변해갔습니다. 화려한 도심의 빌딩들이 점차 사라지고 건설 중인 구조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중 몇몇은 공사가 중단된 듯 보였습니다. 택시 기사님의 목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어요. 예전에는 이곳이 태국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끝을 흐리며 한숨을 내쉬었죠. 스마트시티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때 화려한 간판과 달리 내부는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몇몇 건물은 완공되었지만 사람들의 활기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보 제공센터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에게 미소 지으며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시장 분석가 메이든 월리스라고 합니다. 이곳의 기술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싶은데요. 여성은 공식적인 안내 책자를 건넸습니다. 화려한 사진과 수치들로 가득한 홍보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표면적인 정보가 아니었죠. 혹시 시스템 엔지니어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관심이 있습니다. 안내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 주저하더니 마침내 말했어요. 공식 투어는 오후에 있습니다만 점심시간에 건물 뒤 카페에 가보세요.
타완이라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가 전에 여기 시스템을 담당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안내받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작고 소박한 공간이었어요. 구석에 앉아있는 젊은 남성이 눈에 띄었죠. 그에게 다가가 자리를 같이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타완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타완 씨, 저는 이곳의 기술 시스템에 관심이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당신이 전에 이곳에서 일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누구죠?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까? 제 신분을 밝히고 순수한 조사 목적임을 설명하자 타완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의 눈에 한국어로 쓰인 기술 서적이 보였어요. 한국어를 공부하시나요? 제가 물었죠. 타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에 한국 기술진과 함께 일했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죠. 한국 시스템을 버리고 중국 것으로 교체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때 한국 것을 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타완의 말에서 안타까움과 후회가 느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타완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고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데이터 서버가 이제 모두 중국 업체의 것으로 교체됐어요. 한국에서 쓰던 시스템은 폐기 처분됐죠. 그의 눈빛에서 분노와 체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시스템 다운, 데이터 유실, 심지어 보안 유출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타완의 말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왜 아무도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는 건가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메이든 씨, 여기는 태국입니다. 상부에서 내린 결정에 반기를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저는 이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혀 해고됐죠. 다른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카페를 나와 스마트시티 단지를 더 살펴보기로 했어요. 공공정보 단말기 몇 대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자동화 시스템은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한 건물 앞에서 중년 여성이 화를 내고 있었죠. 또 고장났어요? 이게 벌써 이번 주에만 3번째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어요. 현장에서 본 모습은 태국 언론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 분석가로서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죠. 이 상황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정보망을 통해 중국의 유사 사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패턴이 여러 국가에서 발견됐습니다. 중국 건설회사가 진출한 몇몇 국가에서 건축물 붕괴 사고가 있었고 중국산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한 곳에서는 보안 해킹 사례가 발견됐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태국 정부 고위층과 중국 기업 간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몇몇 정황상 리베이트가 오갔다는 정황도 포착됐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온 겁니다. 당신의 조사 활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하러 왔어요. 그는 봉투 하나를 건네고 빠르게 사라졌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무슨 위험한 일에 발을 들였는지 실감났어요. 미국 본사의 상황을 보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월리스, 이건 우리 회사의 문제가 아니야. 정치적인 일에 휘말리지 마. 하지만 이미 제가 본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단독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단독 행동을 결심한 저는 먼저 한국 기업들의 동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철수한 한국 기업들이 어디로 향했는지, 그들의 기술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은 태국 시장에서 철수한 후 조용히 유럽, 중동, 북유럽 시장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스트리아에 건설된 한국 기술 기반 스마트시티가 세계적인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현지 언론 보도를 찾아보니 유럽연합기술위원회에서 우리는 한국식으로 가야 한다는 공식 발표까지 있었더군요. 호텔방 창문 너머로
방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국과 달리 진작에 한국을 선택한 국가들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태국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다음 날, 저는 방콕 교외에 있는 또 다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기업이 남겨놓고 간 시스템과 새로 들어선 중국 시스템을 직접 비교해보고 싶었어요. 현장 관리자 카윈을 만났죠. 그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모습이었지만 제가 진정한 목적을 설명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변화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카윈이 말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은 안정적이었고 문제가 생겨도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카윈은 저를 컨트롤룸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중국산 장비들이 들어와 있었지만 일부는 작동하지 않고 있었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거의 매일입니다. 카윈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3개월이 지났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더 수집하기 위해 현장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은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점차 자신들의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한 엔지니어는 이전 한국 시스템은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웠어요. 하지만 이건 그는 답답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수집한 정보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정치적 판단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힌 복잡한 사안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결정의 대가를 치르는 건 결국 현장의 일반 시민들이었죠. 다음 날 아침,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태국 남부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신축 건물 여러 채가 붕괴됐다는 소식이었죠. 즉시 텔레비전을 켜고 현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침통하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 새벽 발생한 진도 5.8의 지진으로 인해 남부 지역의 신축 건물 11동이 붕괴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물들은 최근 중국 기술로 지어진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나운서의 다음 말이었어요. 특이한 점은 10년 전 한국 건축사들이 지은 건물들은 모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예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태국이 선택한 저렴하고 빠른 중국 기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거죠. 즉시 남부 지역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 태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 태도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중국 기술을 찬양하던 같은 언론들이 이제는 우리가 배척한 건 진짜 기술이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왜 한국 기술을 포기했는가? 우리는 속았다 같은 댓글들이 넘쳐났죠. 현장에 도착하자 폐허가 된 건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여전히 생존자를 찾고 있었어요. 현장에서 만난 건축 엔지니어 아티초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건물들은 지진 규정을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경고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바로 옆에 서 있는 오래된 건물은 약간의 균열만 있을 뿐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건물 앞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내구성과 안전이라는 사실을 태국은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거짓은 소란스럽고 진실은 조용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이 남았다로 정했어요. 보고서에는 제가 현장에서 본 모든 것과 수집한 데이터, 그리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결과를 상세히 담았습니다. 작성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니 태국의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이 나라가 겪게 될 어려운 시간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에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는 법이죠. 다음 날 아침, 태국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자 태국 부총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발표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기술 협약 결정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에 재협상을 제안할 것이며 안전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습니다.
태국 정부의 이런 급격한 입장 변화는 놀라웠지만 한편으로는 예상된 일이기도 했죠. 지진으로 인한 피해와 국민들의 분노를 무시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과연 한국 기업들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이미 한번 배신당한 후였으니 말입니다. 호텔 로비에서 태국 경제부 관계자 피차이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메이든 씨, 당신의 분석 보고서가 내부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부 고위층에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어떻게 보셨나요? 피차이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보는 항상 흐르는 법이죠. 당신이 수집한 증거와 분석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 기술단체와의 재연결을 모색하고 있어요. 혹시 당신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제 원래 임무를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찾고자 했던 처음의 열정을 생각하며 결단을 내렸죠. 할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기술협회의 대표 김준호 씨와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제 설명을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우리는 태국을 떠날 때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죠. 그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솔직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태국의 실수와 그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어요. 김준호 씨는 결국 다시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했죠. 이 소식을 피차이에게 전하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복구 작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투명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저녁에 호텔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콕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선전과 단기적인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과 신뢰라는 사실을 말이죠. 태국과 한국의 재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복구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남부 지역에는 한국 기술진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현장을 꼼꼼히 조사하고 안전하게 복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현지 태국 기술자들과 함께 작업하며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우월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죠. 복구 현장의 책임자 박지원 씨를 만났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건물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죠. 태국 엔지니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의 말에서 진정한 협력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일방적인 기술 전수가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었어요. 태국의 젊은 엔지니어 나린이 말했죠. 한국 팀과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들은 왜라는 질문에 항상 답해주고 우리가 이해할 때까지 설명해줍니다. 방콕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화려한 선전이나 단기적 성과가 아닌 이렇게 지속 가능한 협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이죠. 태국 정부도 이런 변화를 느끼고 있는 듯 했어요. 새로운 기술 협약에는 기술 이전과 교육에 관한 조항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번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거짓은 소란스럽고 진실은 조용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이 남았다라는 제목 아래 태국의 기술 전환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담았어요.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순간 태국 경제부 장관의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태국 기술협력 재개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초청장에는 직접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통찰력과 용기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많은 사람들의 희생 후에야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만약 처음부터 정직하고 투명한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요. 다음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태국과 한국 양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협력의 시작을 알렸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직업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태국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이번 출장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되었죠. 단순한 시장 분석가로 시작했지만 결국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는 늘 말이 없다. 다만 그 진짜를 알아본 나라만이 살아남았다. 화려한 선전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과정을 담았어요. 이 기사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제 직감이었습니다. 수치와 그래프만 믿었다면 저는 태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하지만 외교관이었던 아버지와 기자였던 어머니에게서 배운 교훈이 있었죠. 항상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높이는 동안 과거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타완의 슬픈 눈빛, 붕괴된 건물들, 그리고 마침내 한국과 태국이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까지. 때로는 어려운 진실을 직면해야만 진정한 발전이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사의 마지막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조용한 나라, 한국. 그러나 세계는 이제 그 침묵의 무게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화려한 선전보다 묵묵히 실력을 쌓아온 한국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들은 태국이 등을 돌렸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시장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안정적인 고도에 도달하자 승무원이 음료를 서빙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는 끝없는 구름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저도 이번 경험을 통해 단순한 분석가를 넘어 진실을 추구하는 저널리스트의 정신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어떤 분석가가 될 것인가? 단순히 수치와 그래프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인간적인 이야기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그런 용기와 통찰력을 주었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미국을 향해 날아갔지만 제 마음 한켠은 여전히 태국에 남아 있었어요.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직면할 용기가 있다면 결국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거짓은 소란스럽고 진실은 조용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이 남았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독일이 어떻게 한국의 문화에 이렇게 열광하게 된 걸까요? 한 교수는 왜 일본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이 이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대학에서 퇴출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미넨 대학교에서는 한국어 강좌를 듣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학생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한국어 수업을 신청하지 못하면 학업을 중단하겠다는 시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독일의 명문 대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바로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소피아 로렌츠입니다. 20살이고 미넨 대학교 동아시아학과 2학년생이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 하일리히는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고 특히 칸트 철학을 전공하셨죠. 어머니 클라우디아는 유럽중앙은행에서 경제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오빠 미카엘은 지금 하버드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고요. 우리 집안은 항상 논리와 규율을 중요시했어요.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사고방식과 효율적인 학습법을 배웠죠. 저녁 식탁에서는 늘 사회 현안이나 철학적 문제에 대해 토론했고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소피아, 세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논리를 파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집 곳곳에는 칸트, 헤겔, 니체 같은 철학자들의 책으로 가득한 책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몰래 숨겨둔 동아시아 문화 관련 책들이 몇 권 있었죠. 어릴 때부터 왠지 모르게 동양 문화에 끌렸어요. 특히 한자의 아름다움과 동양의 사상에 매료되었죠. 대학에 입학할 때 저는 동아시아 학과를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굉장히 놀라셨어요.
소피야, 왜 하필 동아시아학과지? 경제학이나 법학이 내 미래에 더 도움이 될 텐데. 어머니의 말씀이었죠. 아버지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동양 문화는 독일의 논리적 전통과는 맞지 않아. 너는 더 체계적인 학문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저는 제 선택을 고수했어요. 일본어를 전공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적어도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받아들이실 수 있는 선택이었죠. 일본은 경제 강국이니까요. 대학 생활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습니다. 일본어 수업, 동아시아 역사, 문화 강의. 모두 흥미로웠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뮌헨 대학교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저는 종종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습니다. 일본어는 배우기 어려웠고 수천 개의 한자를 외우는 일은 지루했어요. 하지만 그게 동아시아학과에서의 당연한 과정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전까지는 그저 보통의 일상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수업에 참석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과제를 하는 평범한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대학 도서관 구석에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의 과학적 원리라는 제목의 독일어 논문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펼쳐본 논문이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빠져들었죠.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목적과 원리가 명확히 기록된 문자체계로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한다. 이 문장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철학적, 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니. 게다가 이 문자는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이런 인본주의적 목적이 담긴 문자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다음 날 일본어 수업을 듣던 중 옆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야. 배우기도 쉽고 타이핑도 간단해. 한 학생이 말했죠. 다른 학생은 일본어와 달리 발음과 표기가 일치해서 외우기가 훨씬 수월해. 라고 덧붙였고요. 그날 저녁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한글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한글의 모습은 제가 알던 어떤 문자와도 달랐어요.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웠고 규칙적이면서도 유연해 보였죠. 그 순간 저는 이 문자를 배워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인터넷에서 기초 한국어 학습 사이트를 찾아 독학을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글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기본 형태를 배우고 나니 금방 단어를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일본어를 1년 넘게 공부했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문장 읽기가 어려웠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죠. 밤마다 한국어 공부에 몰두하면서 저는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 체계를 넘어 철학적 깊이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에 담긴 창제 원리를 읽으며 그 안에 담긴 과학적 사고와 인본주의적 가치에 감동했어요. 저는 점점 일본어보다 한국어에 더 큰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도 종종 한국어 단어장을 몰래 펼쳐보곤 했죠.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처럼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서양 언어를 배워온 제게 한글은 동양의 문자 중에서도 특별히 체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관심을 주변에 알리기는 쉽지 않았어요. 동아시아학과에서도 한국어는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 비주류 취급을 받았거든요. 교수님들도 대부분 한국어는 취미로 배우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학기에는 공식적으로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용기를 내어 한국어 수업을 듣고 싶다는 의사를 학과 지도 교수님께 전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소피야, 독일에서 한국어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일본어가 취업에도 더 유리하고 학문적으로도 더 많은 자료가 있지. 굳이 왜 한국어를 선택하려는 거니? 교수님의 말씀은 분명 현실적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 한국어 수요가 적은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 끌림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교수님,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적 원리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언어를 더 깊이 배우고 싶어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 선택이니 존중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첫 번째 장벽은 넘었지만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에게 이 결정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주말에 프랑크푸르트 집에 돌아갔을 때 저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음 학기부터 한국어를 배우려고 해요.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으시더니 안경을 고쳐 쓰셨습니다. 한국어라고? 왜 하필 한국어지? 내가 일본어 전공으로 시작했잖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어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소피야,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봐. 일본은 경제대국이고 독일과의 교류도 활발해. 한국어는? 글쎄, 그렇게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구나. 오빠 미카엘도 화상통화로 참여하고 있었는데 그의 조언도 비슷했어요. 소피, 하버드에서도 한국어 전공자는 거의 없어. 취업할 때 불리할 거야. 이 모든 반대에 직면하자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더 단단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 이상이에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체계이고 한국 문화는 전통과 현대가 독특하게 어우러져 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소피야, 너는 논리적인 학문을 해야 해. 감성에 치우친 선택은 어리석어. 나는 내가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았는데. 그 말에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항상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왔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예요.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긴 토론 끝에 아버지는 마침내 타협안을 제시하셨어요. 좋아, 내가 제안 하나 하지. 이번 학기 성적이 전체 상위 5% 안에 들면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하도록 허락하마.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경제학이나 법학으로 전과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보렴. 이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그 약속 꼭 지킬게요. 그날 밤 민헨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선택을 증명해야 해. 한국어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지한 학문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해. 어려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제 진정한 열정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기차에서 민헨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한국어 수업은 일주일에 2번뿐이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처럼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때문에 가볍게 배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학과 내에서도 한국어는 비주류 취급을 받았어요. 도서관에는 일본어나 중국어 자료는 넘쳐났지만 한국어 관련 자료는 턱없이 부족했죠.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들은 종종 한국어는 취미로 배우는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요.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밤늦게까지 한글 문법을 익히고 단어를 외우고 발음을 연습했어요. 하지만 가끔은 정말 외롭다는 생각이 들었죠. 주변에 제 선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피야, 내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봤니? 지난번에 독일 중앙은행 이사님을 만났는데 일본어 능력자를 찾고 있다고 하시더구나.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어머니의 말씀은 분명 저를 위한 것이었지만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실용적인 선택을 하길 바랐지만 저는 이미 한국어에 깊이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룸메이트 안나도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소피야,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야? 한국어로 뭘 할 수 있는데? 그녀의 말에는 분명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저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도 비처럼 흐렸어요. 정말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모두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제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흠뻑 젖었어요. 마치 하늘도 제 선택을 시험하는 것 같았죠. 방에 들어와 거울을 보니 젖은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제 자신에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감성에 치우친 선택은 어리석다. 정말 제가 감성적인 이유로 한국어를 선택한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저는 결국 노트북을 열고 한글 창제 원리에 대한 논문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체계였어요. 이건 감성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논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선택을 증명하기 위해 아버지의 제안대로 상위 5% 안에 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어요. 한국어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언어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결심과 함께 저는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한국어 발음 연습을 했어요. 발음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리을과 비읍, 피읍의 차이는 제 독일어 발음 습관으로는 구분하기 힘들었죠. 아침 수업 전에는 도서관에서 문법을 공부했고 점심시간에는 한국 교환학생들과 만나 회화 연습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왜 그렇게 한국어에 열정을 쏟는지 신기해했지만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소피아의 한국어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미넨 시내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강의도 빠짐없이 들었어요. 거기서는 단순한 언어 수업을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예술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글날 특별 강연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강사님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념과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죠. 한글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맹 퇴치와 지식 보급이라는 인본주의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강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어에 매료된 이유였습니다. 실용성을 넘어선 철학적 가치가 있었던 거죠. 한영 번역 프로젝트에도 자원했습니다. 독일 문화원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였는데 한국어 자료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어요. 제 실력으로는 아직 부족했지만 원어민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며 조금씩 발전해 나갔습니다. 번역 작업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한국어와 독일어는 문법 구조가 생각보다 비슷했습니다. 둘 다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를 따르고 조사와 격변화 시스템이 있었죠. 이런 구조적 유사성을 발견하면서 저는 한국어가 생각보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언어라는 확신을 더욱 굳혔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지칠 때면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담은 책갈피를 꺼내보곤 했어요. 한국문화원에서 받은 것인데 그 모습을 보면 어떤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분은 백성들을 위해 이렇게 위대한 문자를 만드셨는데 나는 왜 이 문자를 배우는 것조차 어려워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 다시 힘을 내곤 했죠. 주말에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며 듣기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자막 없이는 한마디도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역사 드라마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했어요. 중간고사에서 한국어 과목 최고 점수를 받았고 다른 과목들도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교수님들도 제 열정과 노력을 인정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소피아,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한국어를 공부할 줄은 몰랐구나. 정말 감동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진짜 시험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학기 말 시험에서 상위 5%에 들어야 한다는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학기 말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중간고사까지는 좋은 성적을 유지했지만 기말고사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특히 한국어 시험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모두를 평가하는 종합시험이었습니다.
압박감이 점점 커졌어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시달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어 단어장과 문법책이 제 책상을 가득 채웠어요. 때로는 너무 집중한 나머지 식사를 거르기도 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루곤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한국어 공부에 쏟아붓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무리한 탓인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현기증이 나서 쓰러질 뻔했어요. 룸메이트 안나가 기숙사로 데려다 주었죠. 소피야, 이렇게 무리하면 몸이 망가져.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해.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고 아버지와의 약속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상위 5%에 들지 못하면 경제학이나 법학으로 전과해야 해.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소피야, 잘 지내니? 시험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네네 겨울 하늘은 회색빛으로 가득했고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회색빛 감정이었죠.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모두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날 밤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펜을 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아. 이건 단순한 감성적 선택이야. 한국어를 배워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 일본어가 더 실용적이고 경제학이 더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한 진짜 이유는 뭐지?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이상이었어요. 한글의 아름다운 체계, 그 안에 담긴 철학, 그리고 언어를 통해 접하게 된 한국 문화의 깊이. 이 모든 것이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한국학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소피야, 안색이 좋지 않네. 무슨 일 있니?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불안과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가족의 반대, 주변의 회의적인 시선, 그리고 5% 안에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까지.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넌 왜 한국어를 선택했니? 정말 너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니?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은 반항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정한 열정이었어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정말 한국어를 사랑해요. 한글의 체계성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철학적 깊이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제 진정한 관심사예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 그걸 잊지 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언어를 배우고 싶은지 그 이유를 잊지 않는 거야. 내 열정을 믿어. 그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제 방을 정리했어요. 책상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벽에는 한글 잠오표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서문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제 목표를 적은 종이를 붙였어요. 상위 5% 내 선택을 증명하기 위해. 남은 일주일, 저는 더 효율적인 학습 계획을 세웠습니다. 무작정 오래 공부하는 것보다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두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했어요. 식사도 제때 챙기고 짧은 산책으로 머리를 맑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정리한 노트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이 시험이구나.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그 생각과 함께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시험 당일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어쩐지 좋은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깊게 심호흡을 하고 거울 앞에서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소피야, 너는 할 수 있어.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 내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그동안의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지고 대신 차분한 자신감이 자리 잡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적어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한국어 읽기와 쓰기였어요. 시험지를 받아들고 문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문제들이 그동안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내용들이었어요. 한글의 자모 체계부터 복잡한 문법 구조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갔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듣기와 말하기였어요. 교수님이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실수도 했지만 교수님은 격려의 미소를 보내주셨어요. 마지막 질문은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가? 였습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과 철학이 결합된 체계입니다. 그 안에 담긴 인본주의적 가치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이 언어를 통해 한국 문화의 깊이를 더 이해하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훌륭한 대답이에요, 소피야. 당신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다른 과목들의 시험도 순조롭게 마쳤어요. 모든 시험이 끝난 후 도서관 앞 잔디밭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찾아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적 발표까지는 2주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조금 쉬면서 그동안 미뤄두었던 한국 영화들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서편제라는 영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전통 음악 판소리를 통해 표현된 한국인의 정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적 발표일이 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학과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찾았습니다. 소피아 로렌츠. 전체 1등.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분명 제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동아시아학과 전체에서 1등. 상위 5%가 아닌 최상위 1%였어요.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전체 1등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이니, 소피야? 전체 1등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어딘가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리고 더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한국학 교수님께서 저를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선발되었답니다. 또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소피야, 정말 자랑스럽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할 줄은 몰랐어. 이제 내 논리를 인정하마. 내가 원하는 대로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성적 그 자체보다 더 큰 성취감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도 전화를 바꿔 받으셨어요. 소피야, 축하한다. 내가 그렇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을 찾았다니 기쁘구나. 서울에서의 생활, 엄마가 도울 수 있는 건 모두 돕겠다. 기숙사비는 우리가 지원해줄게. 그날 밤 기쁨에 겨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민헨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처럼 제 미래도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한국 생활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어 실력은 물론이고 한국의 예절과 문화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했어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하고 싶었거든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어요. 공항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 무료 와이파이, 편안한 휴식 공간. 독일 공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해서 만난 룸메이트는 민지라는 한국 학생이었어요. 제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자 민지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소피아 씨,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독일에서 오셨다고요?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한국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흥미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근처 카페에서 공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카페 문화는 정말 특별했어요. 조용히 공부하는 학생들, 노트북으로 일하는 직장인들, 수다 떠는 친구들이 모두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수업도 미넨 대학교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교수님들과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더 가깝게 느껴졌고 그룹 프로젝트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식 팀워크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그 안에서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해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주말에는 민지와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고궁부터 현대적인 쇼핑몰까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경복궁에서 본 한글 안내판을 보며 세종대왕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저는 한국 초등학생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학습 의욕이 저에게도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수업 중에 한 아이가 물었어요. 선생님,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생각이 맞았어. 서울에서의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6개월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어 능력시험 고급 과정에 도전해서 합격했어요. 이제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논문을 읽고 쓰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독일로 돌아오기 전, 저는 한국문화원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받았어요. 유럽인들을 위한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경험과 두 문화에 대한 이해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뮌헨으로 돌아온 후 제 기숙사 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벽에는 서울의 야경 사진들과 한글 서예 작품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문학책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윤동주 시인의 시집은 제 손때가 묻을 정도로 자주 읽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학과 교수님을 찾아뵌 것이었어요. 교수님, 제가 꿈을 찾았어요. 뮌헨 대학교 최초의 한국학 여성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교수님은 환히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단다. 내 눈빛이 달라져 있구나.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대학교에서 유럽인을 위한 한글 학습법이라는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놀랍게도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처럼 한국 문화와 언어에 매료된 이들도 있었고 단순한 호기심에 참석한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적 원리에 감탄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저의 한국어 공부를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철학 서적에도 관심을 보이셨어요. 특히 훈민정음 해례본의 번역본을 읽으신 후에는 이것은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의 결정체구나라며 감탄하셨습니다. 어머니도 변화하셨어요. 유럽중앙은행에서 한국 경제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하셨고 이 과정에서 종종 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소피아, 내가 옳았구나. 한국은 정말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될 거야. 오빠 미카엘도 하버드 MBA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관한 사례 연구를 하게 되었고 저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했어요. 소피, 내 선택이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이었더라. 나도 이제 한국어를 배워볼까 해. 한국어 학습서 지필 제안도 받았습니다. 독일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문화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이 책을 통해 제가 경험한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때로는 제 인생의 경로가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한국어 공부가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열정을 따르는 것보다 더 옳은 선택은 없다는 것을요.
이제 제 꿈은 더 커졌습니다. 유럽과 한국 사이의 문화적, 학술적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제 자신에게 말해요. 소피아, 너는 잘하고 있어. 독일어로, 그리고 한국어로 번갈아가며요. 두 언어가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것처럼 제 정체성도 더욱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세종대왕의 초상화와 함께 제가 쓴 첫 번째 한글 일기가 놓여 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여정이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기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이제 저는 확신해요. 진정한 변화는 누군가의 기대나 전통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